여러분은 오래 사귄 연인과 헤어진 뒤에도 완전히 관계를 끊지 못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이미 끝난 관계인데도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귀찮게 매달려 온 적은 없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바로 그런 이별 후의 관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입니다. 여기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의사의 꿈을 키워왔고 결국 나란히 의대에 합격한 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어 벽 안에 숨겼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건인 6년 연애 후 의사가 된 커플, 그런데 그녀는 왜 남자친구를 토막냈을까를 다뤄보겠습니다. 2010년 7월 24일 중국 후난성의 한 병원,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류진이 실종된 지 벌써 이틀째였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꺼진 상태였고 가족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친척과 지인들까지 총동원해 도시 곳곳을 수소문했고 길거리에는 실종 전단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말에 따르면 류진은 7월 22일 밤 9시쯤 집을 나간 뒤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친구를 만나러 간 줄 알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인 23일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은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은 23일 하루 휴가를 낸다는 문자 메시지를 류진에게서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이 휴가를 냈다는 그 다음 날인 24일이 되어도 가족은 물론 병원 쪽에서도 류진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5일 류진의 아버지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병원 일에 너무 지쳤어요. 그러나 이 문자를 받은 직후 아버지는 곧장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从来我养到20几岁没有说过很累他不管做什么事要他帮做什么事他都从来没有说过这三个字我很 류진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장 먼저 그의 실종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은행 계좌를 조회했지만 그가 집을 나선 22일 밤 이후 며칠째 어떠한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류진이 실종되던 날 밤에 휴대폰 통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독 자주 등장하는 번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는 류진이 실종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의 주인은 바로 류진의 전 여자친구 후팡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년간 연애한 사이였지만 한 달 전 결별하며 연락을 끊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류진의 전 여자친구 후팡을 찾아 나섰습니다. 후팡은 대학원 졸업 후 현재 류진과 같은 지역인 중국 후난성의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후팡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었고 키가 작고 안경을 쓴 조용하고 학구적인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로부터 류진이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자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병원 일 때문에 바빴고 류진과는 전혀 연락하지 않았어요.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죠? 후팡은 경찰의 질문에도 차분하게 응했고 주변 동료들 역시 그녀를 두둔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팡 씨는 최근까지도 정상적으로 출근했어요. 저희도 후팡 씨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건 알고 있었지만 개인적인 일이어서 저희가 깊이 묻진 않았죠. 그리고 지난 26일에는 병원 직원들끼리 단체 여행도 있었는데 후팡 씨도 같이 갔고 분위기도 좋아 보였어요. 주변 동료들의 진술까지 확보한 경찰은 일단 후팡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고 뚜렷한 증거 없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렵 경찰은 류진이 실종된 그날 밤의 통화 기록 중 또 하나의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로 590으로 끝나는 유선 전화와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번호는 후팡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약 10km 떨어진 한 마트 인근의 공중전화 부스에서 걸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그 전화 부스를 찾아갔지만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이렇듯 단서가 사라진 듯한 상황이었지만 경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화를 직접 건 사람이라면 그 주변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찰은 전화부스 주변의 모든 숙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결국 한 모텔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당 모텔의 숙박자 명단에
류진이 실종된 날인 7월 22일 밤 후팡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즉시 해당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했고 영상 속에는 7월 22일 밤 9시경 후팡이 혼자 프런트에 도착해 체크인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블 침대가 있는 201호 객실을 배정받았고 별다른 이상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약 20분 뒤 류진이 전화를 하며 모텔에 들어서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곧장 후팡이 들어간 201호로 향했고 이후로는 류진이 객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3일 새벽 5시경 후팡은 혼자 모텔을 빠져나왔고 약 40분 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손에 빨간색 대형 캐리어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가방은 전날 밤 체크인 당시에는 없었던 처음 등장한 물건이었는데 후팡은 그 캐리어를 들고 다시 201호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7시를 조금 넘긴 시각 후팡은 또다시 혼자 모텔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빨간색 대형 캐리어를 들고 나타났고 그 캐리어 역시 201호 객실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촬영된 모든 CCTV 영상 어디에도 류진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오전 9시 27분 후팡은 모텔에 택시 한 대를 호출했습니다. 후팡은 택시기사를 직접 201호 객실까지 안내했고 객실 안에 있던 붉은색 캐리어를 함께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기사 혼자 캐리어를 들어보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 쉽게 들 수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이 함께 힘을 써 캐리어를 간신히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역시 CCTV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후팡이 혼자 캐리어를 들고 객실로 들어올 땐 별 무리 없어 보였지만 택시기사가 그것을 꺼낼 땐 허리를 굽히고 온몸에 힘을 줘야 할 정도로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후 캐리어는 택시에 실렸고 후팡은 객실로 돌아가지 않았고 곧바로 퇴실 절차를 마친 뒤 택시를 타고 모텔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류진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한 경찰은 두 사람이 머물렀던 201호 객실에 대한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객실 내부를 면밀히 조사했고 욕실을 포함해 평소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공간들에서 여러 곳에 혈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혈흔을 DNA 분석한 결과 그 주인은 실종된 의사 류진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황을 통해 경찰은 류진이 바로 이 201호 객실 안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력한 용의자는 바로 류진이 객실에 들어간 직후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인물 다름 아닌 후팡이었습니다. 다시 사건을 정리해보면 류진은 7월 22일 밤 외출한 뒤 실종됐고 그날 밤 후팡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이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23일 후팡은 두 개의 캐리어를 들고 모텔을 떠났고 7월 25일에는 류진의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지쳐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26일 후팡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직장 동료들과 단체 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류진이 모텔에서 이미 살해됐고 그의 시신이 캐리어에 담긴 채 후팡이 여행을 떠나기 전 사이 어딘가에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류진이 실종된 날 후팡과 함께 택시에 탑승했던 기사에게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택시기사는 당시 상황을 비교적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후팡이 캐리어를 다루는 내내 극도로 예민하고 긴장한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캐리어를 옮기는 동안 항상 그 옆을 지키며 떨어지지 않았고 택시에 올라탄 뒤에도 몸을 캐리어 쪽에 바짝 붙인 채 잠든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한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고 즉시 후팡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모텔에서 채취한 혈흔 증거를 바탕으로 2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추궁을 이어갔고 결국 후팡은 전 남자친구 류진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술에 따라 수사팀은 도시 외곽의 한 폐가로 향했고 그곳에서 경찰은 벽돌로 쌓아 감춰진 은폐된 공간 안에서 류진의 토막난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팡은 경찰의 신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되묻는 듯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과는 달리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골이 있었습니다. 사실 후팡과 류진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이후 무려 6년간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한 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관계는 반복적인 이별과 재회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잦은 이별만큼이나 성격 차이도 점점 더 두드러졌습니다. 후팡은 비교적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었던 반면 류진은 낙천적이고 털털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의 차이는 곧 갈등으로 이어졌고 두 사람은 사소한 문제로도 쉽게 다투곤 했습니다. 특히 후팡은 의심이 많고 상대를 통제하려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녀의 집착과 소유욕은 류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이를 지켜보던 류진의 가족 역시 두 사람의 관계를 오래전부터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 양가 부모가 함께한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합의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류진의 부모는 후팡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약 200만 원을 전달했고 이에 후팡과 그녀의 부모 역시 더는 서로 얽히지 않기로 하며 각자의 삶을 살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이후에도 두 사람은 완전히 연락을 끊지 못했고 후팡은 여러 차례 관계를 되돌리려는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7월 22일 밤 후팡은 류진을 모텔로 불러 다시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야식을 먹었고 그날 밤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후팡은 다시 연인 관계를 이어가자고 제안했지만 류진은 이미 마음을 정리했다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 말은 후팡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그럴 거면 왜 나랑 잤냐는 말이 나오면서 두 사람은 심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후팡은 수면제 20정을 몰래 우유에 섞어 류진에게 건넸고 그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를 마시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류진을 확인한 뒤 후팡은 직접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신을 훼손해 은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후팡은 모텔 화장실에서 자신이 배운 의학 지식을 활용해 시신을 처리한 뒤 2개의 캐리어에 나눠 담아 외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도심 외곽의 한 폐가로 향해 벽 한쪽에 시신을 숨겼고 주변에 있던 버려진 벽돌로 다시 벽을 쌓아 완전히 은폐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의학 지식을 범행에 악용했다는 점, 그리고 시신을 벽 속에 은폐하는 잔혹한 방식을 택한 점을 들어 그로 인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2월 5일 그녀에게 총살형이 집행됐습니다.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한 집착으로 인해 의사였던 두 사람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끝난 사랑을 붙잡으려는 누군가가 다시 다가온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청 감사합니다.